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아니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진입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그 한국 시간에는 이태원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전히 그 보도하고 있고 그 보도의 각도도 시각도 뭐 아주 여러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활동을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의 국방업계가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무기를 파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새롭다고 해야지 되는가요? 한국과 일본을 같이 함께 동시에 같은 이슈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왜 외국인 노동자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과 국가와의 어떤 갭 같은 것,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좋은 방향인가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면은 오프 브로드웨이가 있고 언 브로드웨이가 있죠. 그 구분도 약간 그 다른데, 지금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적인 것이 오프 브로드웨이가 더 이상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되는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태원 이 비극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 방송과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한 것이 조금 다르고 포커스를 맞춘 것이 두 매체는 비슷합니다. 그에 비해서 뉴욕타임스는 한 사람은 한국 지국장,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인입니다. 최상훈 한국 지국장이니까요. 그리고 역시 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는 한국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한국계가 아닌 다른 인종이 동시에 쓴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영국의 그냥 막연한 외국인으로 본 그 기사와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제는 그 정치적으로 됐습니다. 흰색 촛불, 검은색 사인, 시위를 얘기를 하죠. BBC와 가디언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가장 극명하게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는 피켓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56명, 대부분 10대와 20대가 숨졌고 196명이 부상했고, 할로윈 페스티벌에서 이 사람들을 사망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희생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공직자들이 처음에 사과하기를 머뭇거림을 했다가 사과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발 방지 약속도 했고, 에브리데이 어떠한 그 조의를 표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준비된 거죠. 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있었던 반정부 시위, 뭐 진보 그룹이 주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종교인 정치인들이 연단에 많이 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BBC 방송 사진과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를 하면서 활동가, 정치단체들이 이 한국의 수도 서울 전역에서 최소한 7번의 철야 촛불 집회를 가졌다. 이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내내 잠 안 자고 분노의 물결을 높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청 가까이에서 사퇴를 하는 게 조의를 표하는 거다. 대통령은 승려의 기도인지 승려의 동료인지 승려의 선전선동인지 이런 것들도 있고, 기독교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같은 그 반정부 시위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정부가 책임지는 건 맞다. 이제 연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뭐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그 책임이 작게는 그 해당 용산부터 시작해서 작은 단위로 경찰국부터 시작해서 시장실, 대통령실 다 책임이 있는 거 맞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가해자다 하면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내려와라 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 사회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는 그 속에 많은 마음은 정부가 잘못했다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안전하지 않다. 아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 300명이 숨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에서도 못 배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BBC 방송과 가디언이 쭉 전하면서 BBC 방송도 이것을 한두 번 보도한 게 아닙니다. 가디언도 한두 개의 기사로 보도한 게 아니고 분노한 한국인들의 촛불 시위, 가디언 기사의 제목입니다. 법집행관이 결국은 예방을 하는 것을 잘 못했다, 부족했다 시인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굉장히 많은 신고 전화가 들어갔을 때도 즉각 대처하지 못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관계자 누구는 물론 그때가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뭐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차 안에 갇혀서 왜 전화로 지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보고도 늦게 했다. 수많은 지금 이제 추궁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세월호 때 많이 들었었던 얘기죠. 퇴진이 조의를 표하는 거다. 역시 BBC 방송과 마찬가지로 가디언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세월호 이후에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신문 가디언과 영국 방송 BBC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활기로 넘치던 이태원이 그날 그 비극 이후에 조용해졌다. 밤의 문화로 상징됐던 이태원의 슬픔의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보도를 보면서 저의 느낌은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6살의 서혁준 씨는 이 잭 데니엘스,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떤 건 약하다고 많이 마시는 하드리커잖아요. 잭 데니엘스를 페이퍼 컵에 담아서 이렇게 이게 이태원의 상징이죠. 다른 곳이라면 소주, 막걸리가 많았을 텐데 이태원은 포리너들이 원래 시작을 했었던 그런 곳이고 많이 붐비는 것을 그리고 젊은이들도 뭐 서양의 문화를 많이 받은 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이 세상에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어디 있겠냐마는요. 그런 곳이 그 이태원이기 때문에 잭 데니엘스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가 이 최상훈 특파원과 같이 그 지국장과 같이 기사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인터넷 돌아가 주세요. 어머, 굉장히 인터넷이 빠른 곳인데 왜 이렇게 여기 느릴까요? 네. 최상훈 그 국장이 썼고 사진이 이분도 사진에서 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뉴욕타임스 외국 매체를 위해서 쓴 것이지만 아무리 외국 매체를 위해서 쓴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 한국 사람이 보는 그 많은 시각과 그리고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는 뭐 AP통신에도 있었고요. 이 그 최상훈 그 지국장은요. 그런 사람이 본 것과 그냥 한국을 잘 알기는 알겠지만 특파원이니까 그런 적당히 아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서혁준 씨 무릎 꿇고 잭 데니엘스 페이퍼 컵에 이렇게 놓고 젊은이잖아요. 같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 사람들이 가는데 좀 쉽게 갔으면 내가 선사한 내가 바친 잭 데니얼스와 담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곳이
도시계획 이전에 설계된 곳이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딱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니 세계 문화, 음식의 거리가 있다는데 왜 그렇게 통로는 좁았을까? 그런 곳은 많은 축제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일 텐데 왜냐하면 도시계획 이전에 설계된 곳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 미군 부대가 이 근처에 있었을 때 로컬 사람들은 별로 가지도 않았고 외국인, 서구 문화, 락앤롤, 레게 음악, 또 음식, 외국 옷 같은 것이 많았던 곳. 그 캠프 험프리로 미군이 빠져나간 지가 꽤 됐지만 그 이전부터 뭐 1990년대 초부터 이태원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갔었잖아요.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유교 문화로 꽉 조여진 그곳에서 어디 한번 놀아보세 하면 이태원에 간다는 이것도 나쁜 것이라고 그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하면 자유, 개방, 다양함. 그래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흔히 먹는 그리스의 개밥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태원 프리덤 그 유비의 음악 있잖아요. 아주 그 재주 많은 남자분 두 분이 부르는 이태원 프리덤 하면서 어린이는 유치원에 가고 노인들은 양로원에 가고 우리는 뭐 이태원으로 간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우리의 세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음악이 있고 이태원 프리덤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나쁜 건 거기에 다 있어. 이태원 문화, 할로윈 페스티벌 지들이 무슨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할로윈 페스티벌을 한다고 막.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태원의 게이바 같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미니 시리즈도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있고 하잖아요. 게이바에 가서 선교사가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해서 스캔들도 됐었던 곳이 이태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다 알고 있는 참사가 비극이 이 뉴욕타임스는 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트래지디. 그리고 이제 다른 거의 모든 미국 매체는 크러쉬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이제 사람이 딱 깔려서 압사해서 딱 눌려서 숨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동서남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1평방미터 안에 4사람 이상 있으면 5사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6사람. 근데 지금은 뭐 7사람, 8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러쉬, 사방팔방에서 막 다 누를 수 있는 그렇게 크러쉬하고 트래지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24살의 김희수 씨는 여전히 사람들은 걷고 있고 자동차도 달리고 있지만 소음은 들리지 않는다. 제가 유럽에 갔었을 때 유럽의 조용한 도시에서 그 쇼핑의 거리인데도 전혀 막 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차박차박 걸어 다니는 소리와 공기의 움직임 정도가 들릴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전 좋았었거든요. 지금 아마 이태원이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김희수 씨는 내가 알던 이태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정부가 이 비극이라고 표현했어요. 수사를 하는데 친구 윤예지 씨가 백효빈 친구는 숨진 거죠. 네가 깨있으면 좋겠다. 네가 말이야 거리에서 나랑 같이 다닐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미국식으로 뭐 옐링하고 하면 내가 좀 창피했는데 다른 사람 볼까봐. 그리고는 에이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나 그 순간이 그리워. 네가 깨어있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메모를 남긴 것. 그리고는 이제 시청 앞 이런 데는 6차선을 가득 사람들로 메운 시위. 이런 시위들도 물론 뉴욕타임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수 씨,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수십 년 동안 가죽에 관한 상품을 파시던 분이랍니다. 이맘때쯤이면 손님이 바글바글해야지 되는데 30년 이태원에서 장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다시 장사 좀 하려나 손님들이 돌아오나 했더니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데 내가 이걸 불만을 할 수가 없지. 이게 이제 한국적인 정의죠. 당장 내가 가게세를 못 내고 집에 돈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숨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불만을 할 염치가 없지.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지금은 그 뉴욕타임즈의 그 한국 지국장인 최상훈 씨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태원이라는 곳의 이미지를 걱정한다는 거죠.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 길에서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숨졌어.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끝난 그 젊음, 그걸 그곳에서 즐기길 바란다. 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도 믿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라는 그런 매체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컬럼을 보내셨는데 미국 이름이 스티븐 모드인데요. 그분이 이제 컬럼 쓴 것이 긴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전해드리자면은 스티븐 보로윅이라는 분입니다. 이런 사태에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BBC 방송이나 가디언이 전한 것처럼 시위 이런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충분하게 냉정하게 잘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제, 뭐 사회, 문화,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공을 했는데 이것조차 핸들을 못해. 기술도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아니 안전 우선이 안 되는 나라네. 선진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막 분노만 하는 것으로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해야지 되고 교훈을 얻어야지 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지 되고 어느 정치당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데 어느 당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5월 10일이었었죠? 5월 10일이면은 5개월 19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분은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것, 무장단체가 많이 미국처럼 있었다면은 광화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를 하고 할 때 어땠을까?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 같았으면 뭐 기독교인, 지금 기독교인도 그렇고 불교인도 그렇고 연단에 올라가서 대통령 퇴진이 답이라고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으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째에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죽음의 진상을 모르면서 어떻게 애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미국 같으면 반대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도는 애도대로 하고 애도가 먼저고 그리고 조사나 진상 규명 같은 것은 또 담당 부서에서 하고 물론 한국에서 담당 부서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볼 땐 어린 학생들이 뭐 정말 어린 학생들도 딱 그 정형화된 티켓을 들고 있던데 진보 학생 단체가 기획을 했다고 해서 너무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저것 좋은 것 나쁜 것 교활함까지 다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딱 어떤 것을 세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비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지금 이상한 정치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5개월 19일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쪽 지역에서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는데 워싱턴 DC의 경찰국과 이런 모든 법 집행관들이 분명하게 잘못했다 하면 법 집행관들에게는 물을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이 조의를 표하는 게 진심이라면 물러나는 게 진심인 것이다.
물러나야지만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는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지나치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적인 것과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이태원의 그 미로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예방이 가능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런 상태의 일은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넘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조금 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고요.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책임은 다 국민이 숨졌으니까 제일 위에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송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 5개월 19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 내내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요즘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로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길어지고 정말로 이 일로 대통령이 사임이라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오면은 한국은 정말 후진국이다, 이런 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과 그것으로 물러나라 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문제를 전하면은요, 지금 저도 계산하기 힘들 정도예요. 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보도 이후에 오늘 방송할 때는 또 다른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가 있었고, 한국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또 있고, 어제 방송 이후에도 4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에 또 발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몇 시간 뒤에는 2대의 미국의 B, 무슨 뭐 초음속 전략 전투기가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행을 했죠. 원래 금요일에 끝나기로 했었던 한국과 미국의 비질런트 스톰, 그 작전이 토요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북한이 또 뭔가를 발사를 했으니까. 올해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85발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이에도 북한이 뭔가를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 하면은 늘 연료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 연료가 부족하고 하는 나라가 계속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무슨 뭐 항공기가 150대가 비행을 했다고 하고, 뭐 또 180대의 어떤, 제가 다 외우기도 힘들 그럴 정도인데, 그게 이제 또 이번에는 미사일 같은 것도 그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도 넘어오고, 남쪽에서도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뭔가를 전투기에 그 미사일을 실어서 쏘고 한, 북한의 과감한 도발이 있으면 도발이 있을수록 한국과 미국도 더 과감하게 전보다는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2번이나 재진입에 실패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 이 모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군축회담을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물론 재진입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묶어두고 부분적으로 그냥 두게 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지 된다, 아니면 더 개발한다 라는 여론도 미국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많아집니다. 금요일에 뭐 북한에서 뭐 180대의 군용기 비행하는 게 탐지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국과는 달리 초음속 그 전투기와는 달리 또 F-35A 스텔스 전투기도 80여 대 출격시켰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스텔스 전투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북한이 아무래도 공군력도 약하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철통과 같다. 한국의 모든 것을 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해서 배치하겠다. 무기를. 그리고는 급기야 일본과 미국의 국무장관과 외무상은 독일에서, 같은 날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어스틴과 이종섭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무슨 뭐 무기 시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라도 쓰면은 그건 김정은 정권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말 실수도 잘하고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푸틴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막았잖아요. 그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저런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장관,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에 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 있었잖아요. 정권 끝장이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금 사는 것 거의 완성됐다고 하고요. 그럼 처음으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평화헌법으로 일본 자위대, 군대를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침공도 못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 개입 뭐 이런 거 못하고 자국 방어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이 미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에 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국 내부, 북한 내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긴장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울릉도에만 경계경보가 내린 게 아니라 일본에는 2번이나 경계경보가 내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울릉도는 더 하겠죠. 일본은 원래 경계경보를 자주 발령을 하잖아요. 울릉도는 그 경계경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무척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하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제 G7 정상회담도 있고 아세안 포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스페인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그 포럼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에서 만나게 되겠죠. G20에서는 뭐 지금 뭐 푸틴과 뭐 시진핑과 뭐 여러 가지 미국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북한이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금 11월 초인데 85기 미사일을 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역사상.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굉장히 긴장은 고조됐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미국 국방업계가 한국이 유럽에 무기 파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폴리티코가 아주 긴 기사로 실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업계로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 뺏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7월 달에 오늘의 미국,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리기 시작했었는데, 뭐 탱크, 전투 비행기, 로켓 발사대, 한국 거, 뭐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이 합쳐진 거, 이런 거 폴란드에 엄청 많이 팔고 또 아주 야심차게 올해 말부터 딜리버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 3개월 사이에 동유럽이 미국이 아니라 보통 미국에서 많이 샀죠. 그리고 이번에 그 산 무기들을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채워놓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려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국은 빨리빨리잖아요. 한국에서 사간다는 건데, 이건 꼭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58억 달러 블록버스터 딜을 폴란드와 7월 달에 했습니다. 980대의 K2 무슨 뭐 탱크, 뭐 곡사포 전투기, 자주포도 뭐 거의 700대 정도 되던데요. 올해 말에 배달도 시작한다고 하고, 이게 잘 가면 현재 58억 달러 계약이지만 150달러 계약까지 늘어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방위산업체가 이거 뭐야?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게는 느끼지 않는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제때 딜리버리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한국의 자주국방을 조금 뒤로 하고 그 타임 스케줄을 폴란드에 줄 것, 군수 물자를 수출에 먼저
포커스를 둔다는 건데 그걸 오래 유지하겠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하긴 힘들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무기라는 것이 오랜 동안 미국과 호환을 해왔죠.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에서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사갔으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호환된 것이니까 이 뭐 오리엔테이션 배우기도 쉽고 하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죠. 나토에. 미국 정부로 볼 때는 나토가 지금 자꾸자꾸 빠지고 있는 무기를 한국에서라도 빨리빨리 채워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그 유럽 사이에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나면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네 번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네 번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8번째 군수물자 수출국입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뭐 수출이 177%가 늘어났고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170억 달러, 올해 국방 수출이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에스토니아의 탑 장군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무기 뭐 좀 우리가 사갈 것 없나 했고 노르웨이도 그 K2 탱크를 구입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반도체, 뭐 문화, 소프트 파워 이런 것에 이어서 무기 수출국 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소비재는 뭐 이미 한국과 수지가 맞지 않고요. 이런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외국인을 일하는 인구로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래 받아들여야지 되는 부분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의 어떤 지역에서는 모tor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정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일본어, 중국어, 영국어가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스페니쉬 이렇게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깔끔하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 포르투갈어까지 포함해서 11개국으로 쫙 번역이 돼 있고 어떤 작지만 지역에 가보면 베트남 카페도 있고 캄보디아 마켓도 있는데 일본의 작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일본 사람들 배타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2009년도에 일본의 외국인이 210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90만 명이 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같은 기간에 2009년도에 110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2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속도가 빠른 편이죠. 팬데믹이 있고 나서 조금 슬로우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올해 한 6개월 동안에 20만 명이 늘어났고 한국 정부는 10월 17일에 2023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을 받아들인다고 발표를 해서 지난 8년 동안 뭐 다 합친 것보다도 뭐 2배가 많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그 외국인에 관한 뭐 그러한 뭐 여러 가지를 지침 같은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것을 전합니다. 단기 노동력이 한국과 일본에 필요한 것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두 나라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은 노년 인구층이 늘어나서 돌봐야지 되는 외국인이 필요하고 또 세금 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그랬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세금은 냅니다. 일본 인구는 지금 1억 2,500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은 1억 4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예상이 한국은 5,200만 명에서 2050년에 4,6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일본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2070년에는 한국은 인구가 더 줄어들어서 3,600만 명. 3,600만 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4세
일하는 인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년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고 할까요? 자동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일본은 2040년에 670만 명의 외국인이 필요하답니다. 국내 총 생산 목표 성장률 1% 내지 1.5%를 이루려면은 한국은 2030년에 4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필요하답니다. 일하는 인구를 관리를 하려면. 그러려면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되겠죠. 이민 정책. 미국에서 지금 아주 힘들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이민자를 지금도 임시 일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처우도 잘못하고 돈도 아주 적게 주고, 한국은 그 임시 비자를 연장해도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니까 그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딱 2개월 모자라게 최대 거기까지 주고, 일본에서도 심각한 그런 개혁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일본의 총리도 국방과 에너지에 치중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 총리는 그런데 일본의 분위기를 잘못 읽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 NHK 방송이 조사를 했더니 3월 달에 그해 70%의 일본인이 이민자들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좀 애매하대요.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을 환영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0%가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는데 2020년 2년 전에는 그게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민자가 당신의 일자리를 가져갑니다 라고 공화당이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정부에 요구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컬이 너무 고령화되니까 아예 얼마 전에는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을 리크루트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 돈을 조금 주면 되는 이런 사람들만 원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뭐 12개 다른 부처를 합쳐서 무슨 출입국 관리처에서 뭐 같은 걸 하는 것을 신설하려고 하잖아요. 하이 스킬에 집중한다. 미국에선 두 가지 다죠. 숙련공이 아닌 사람들과 무슨 테크놀로지 비자 받는 사람들. 두 나라 다 더 과감하게 해야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대중의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어떤 때는 결단을 해야지 된다. 인구 목표가 있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신기욱 교수 얘기가 나오네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신기욱 교수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가는 것을 조금 원한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소프트 파워가 워낙에 있으니까, 문화 수출 때문에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별로잖아요. 게다가 대고 일본도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또 하나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외국 사람들을 받기에 지금 엔화와 한화가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이나 일본에 가서 일하고 고향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언어도 어렵죠. 영어 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 배우는 게 더 쉽지 일본어나 한국어가 배우는 것은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정부가 결단을 하고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한국과 일본은 싫어도 외국인을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에 오늘 실린 기사인데, 이제는 뭐 처음에 조선에서, 화장품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다시 드라마로 가고 케이팝 그 사이에 막 일어나고, 이제는 뮤지컬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케이팝이라는 뮤지컬이 등장을 했는데 2017년도 처음에는 오프 브로드웨이였습니다. 지금은 11월 20일에 언 브로드웨이 공연을 합니다.
off와 on의 차이는 숫자입니다. 숫자. 보통 이제 소극장, 대극장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은 연극 같은 경우는 한 뭐 90명 정도, 99명 정도 들어가는 뭐 이런 건 많은데, 그 소극장은 500명 이하. 보통 브로드웨이의 off요. 브로드웨이의 off는 99명에서 한 499명. 그리고 500명 이상은 on 브로드웨이인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카네기홀에 가서 공연했어요 한다고 다 막 카네기홀, 진짜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건 아니에요. 작은 방에서 공연하는 것도 많습니다. 빌려주고. 이 케이팝이라는 뮤지컬이 지금 이제 on 브로드웨이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처음에 공연을 할 때 아시안들이 하고 쓰는 것도 제이슨 킴, 뭐 뮤직 감독도 누구 해서 주인공도 이번에는 루나, 루나. 한국 이름으로 뭐죠? 박선영 씨. 이렇게 해서 막 지금 뭐 중국계와 주희씨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에는 오프 브로드웨이였으니까 관객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케이팝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뮤직 업계 막 예술가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좀 어떻게 스타들을 훈련시키는지 이런 경험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재창조 비슷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점프, 도약을 해서 그 Circle in the Square Theater 원형식으로 돼 있어요. 원형식으로 돼 있어서 한 군데만 문이 있고 출입구가 있고 이렇게 디귿자로 원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극장이거든요. 파라마운트에서 하는 극장입니다. 좌석이 거의 900석인데 840석이네요.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관객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해서 무슨 뭐 보이밴드, 또 걸밴드 이런 여러 가지 뭐 케비누, 이민영, 김보연, 조수알리, 줄리리, 누나 이런 사람들 뭐 외국인도 있고 해서 예전에 그 아르스노바라는 극장에서 했었을 때는 관객들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관객 사이로 움직이는데 전보다 훨씬 더 집중을 받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워낙에 이런 문화평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길게 써줬어요. 써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뭐 그전에는 뭐 강남스타일 정도 알다가 지금은 BTS가 지난 5년 동안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성과 뭐 이런 것이 와닿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그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일들이 11월 20일에 K-팝이라는 이름의 뮤지컬이 오프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on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내용까지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미국 중간선거 바로 하루 전날이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